교육에 대한 부자들의 음모. 학교에서 돈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 이유. 일반교육위원회. 일반교육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돈의 힘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의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교육의 방향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학교를 통해 사람들을 규칙에 순응하도록 지배자에게 복종하도록 길들이고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예나 지금이나 같다. 관리 감독과 지시에 따라 생산적으로 일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권위를 의심하는 태도,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 이상을 알고 싶어하는 태도는 꺾어버려야 한다. 진정한 교육은 엘리트 지배 계급의 자녀들에게만 제공한다. 나머지 학생들은 그저 하루하루 즐기는 일 외에는 아무런 꿈도 꾸지 못하는 숙련된 일꾼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교육이 그들에게는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에드워드 그리핀, 제킬 섬에서 온 생명체. 1903년 창립된 록펠러 일반교육위원회에서. 지금 학교 교육은 잘못되었다. 내가 처음 학교를 의심한 것은 9살 때였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직장이 있는 동네로 이사를 했다. 도시의 경계를 넘지는 않았지만 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다. 나는 새 학교에서 4학년을 시작했다. 우리는 하와이의 큰 섬에 있는 힐로라는 도시에서 살았다. 이 도시의 주요 산업은 사탕수수 재배였으며 인구의 80에서 90% 정도가 1800년대 후반 아시아에서 이민 온 사람들의 후손이었다. 나 역시 일본계 이민 4세대다. 전에 다니던 학교에는 나처럼 생긴 아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새로 전학 간 학교에서는 절반이 백인이고 절반이 아시안이었다. 대부분 돈 많은 부유한 집 자녀였다. 이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부자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다. 우리 가족은 도서관 뒤에 붙어있는 작은 집에 새들어 살았지만 친구들은 멋진 동네에서 으리으리하게 살았다. 우리 집에는 차가 한 대밖에 없었지만 친구들 집에는 대부분 차가 2대씩 있었다. 해변가 별장도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 나는 공공해변에서 생일 파티를 했지만 친구들은 가족 소유의 요트 위에서 생일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이 골프를 치러 다니기 시작할 때 나는 겨우 레슨을 받을 수 있었다. 심지어 내 골프채도 없었다. 친구들이 컨트리 클럽에서 골프를 칠 때 나는 그곳에서 캐디로 일했다. 나의 부자 친구들은 새로 나온 자전거를 샀고 생일 선물로 요트를 받기도 했다. 방학 때는 가족과 함께 디즈니랜드로 놀러 가기도 했다. 우리 엄마 아빠도 꼭 디즈니랜드에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우리 가족은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는 하와이 국립공원에 가서 화산이 폭발한 흔적을 구경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나는 우리 반에서 가장 못 사는 아이였고 성적도 최하위권이었다. 그래도 나는 이 학교에서 최고로 멋진 추억을 만들었다. 바로 부자 아빠를 만난 일이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던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우리는 자연스레 단짝 친구가 되었다. 우리는 늘 붙어 다녔다. 그 친구의 아버지가 바로 나의 부자 아빠다. 1880년 나의 일본인 선조들은 하와이로 이민을 왔다. 그들은 오자마자 사탕수수 농장과 파인애플 농장으로 보내졌다. 그들의 꿈은 돈을 많이 모아 고향으로 하루빨리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들은 농장에서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급료는 낮았다. 게다가 농장 주인은 그들에게 기거하는 집을 제공하는 대가로 월급에서 임대료를 뺐다. 농장에는 생필품을 살 수 있는 가게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꾼들은 필요한 식료품과 물건을 모두 거기서 구입해야 했다. 결국 임대료를 빼고 남은 월급에서 한 달치 외상값을 주고 나면 돈이 거의 남지 않았다. 돈을 벌어 돌아가겠다는 꿈은 점점 멀어져 갔다. 결국 자식들이라도 농장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 그곳에서 빠져나가 더 나은 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티켓은 바로 교육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다. 다행히도 우리 가족은 2세대가 되면서 농장에서 빠져나왔다. 우리 가족은 거의 대부분 대학을 졸업했다. 학사학위는 기본이고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많다. 나는 우리 집안에서 학력이 가장 낮다. 이학 학사 학위가 전부다. 새로 전학 간 학교에서 나는 인생의 중대한 변화들을 겪었다. 우선 학교가 자리 잡은 곳부터 그 전과는 환경이 크게 달랐다. 내가 전학을 간 리버사이드 초등학교 바로 맞은편에는 힐로 유니온 초등학교가 있었다. 힐로 유니온은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였다. 반면에 리버사이드 농장을 소유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였다. 반면에 리버사이드는 농장을 소유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였다. 리버사이드로 전학을 가면서 나도 농장 주인들의 자녀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게 된 것이다. 학교에 갈 때마다 늘 길 건너편에 있는 힐로 유니온 초등학교가 보인다. 리버사이드와 힐로 유니온은 완전히 다른 학교였다. 그것은 인종에 의한 분리가 아니라 돈에 의한 분리였다. 우리 집이 리버사이드가 있는 쪽이 아닌 힐로 유니온이 있는 쪽으로 이사를 갔다면 나는 힐로 유니온에 다녔을 것이다. 이때부터 나에게는 학교와 교육제도에 대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을 뿐 그게 뭔지는 몰랐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농장 주인들의 아이들과 함께 학교를 다녔다. 우리 선조들이 그토록 도망치고 싶어하던 그 농장의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뛰놀기도 하고 그들 집에도 자주 놀러 갔다. 초등학교를 마치고 친구들은 대부분 사립기숙학교로 갔지만 나는 좀 더 외진 곳에 있는 공립중학교에 들어갔다. 거기서 나는 길 건너편에서 살던 아이들, 힐로 유니온에 다니던 아이들과 다시 만났다. 그들과 어울리면서 부잣집에서 자란 아이들과 가난한 집 또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다른지 경험했다. 우리 아버지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다. 교사로서 능력을 인정받아 하와이 교육청에서 최고의 지위에 올랐다. 하지만 대학에서 높은 학위를 따고 괜찮은 보수를 받는 좋은 일자리를 얻었음에도 우리 가족의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다. 적어도 초등학교를 같이 다니던 부유한 친구들 집과 비교했을 때는 그랬다. 부자 친구들의 집에 갈 때마다 어린 내 마음속에서는 어떤 의문이 뭉글뭉글 피어올랐다. 우리 엄마 아빠가 공부도 더 많이 하고 더 똑똑한데 어째서 다른 엄마 아빠들보다 부자가 아닌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자식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살았다.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자식들을 교육시켰다. 어린 아이의 눈에도 리버사이드와 힐로 유니온이 어떻게 다른지 뚜렷이 보였다. 나는 농장 주인을 부모로 둔 부자 친구들은 물론 농장 일꾼을 부모로 둔 가난한 아이들과도 어울려 보았다.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본적인 내용은 같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 지금까지도 그런 느낌은 지울 수 없다.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은 자식들만은 자신들처럼 농장 일이나 하며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학교에서는 농장주가 되는 법, 농장을 소유하는 법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되풀이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업, 군대, 정부와 같은 조직에서 일한다. 이런 것들 역시 다른 형태의 농장일 뿐이다. 우리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학교에 간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부자를 위해 일하는 법, 부자의 가게에 가서 쇼핑하는 법, 부자의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법, 뮤추얼 펀드나 대직연금을 통해서 부자의 회사에 투자하는 법만 가르쳐준다. 하지만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어떻게 농장 주인이 될 수 있는지는 가르치지 않는다. 학교 교육은 결국 우리를 부자들의 음모라는 거대한 거미줄 속에 옮아매는 수단일 뿐이다. 물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북해한다. 우리 교육제도를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 부자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다. 부자들은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장악했는가? 오늘날 교육제도의 가장 큰 제약은 돈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그보다는 어떻게 해야 훌륭한 피고용자가 될 수 있는지, 자신의 신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친다. 어떤 이들은 우리 교육이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되었다고 말한다. 예컨대 에드워드 그린펀에 따르면 일반교육위원회가 최초로 제출한 특별보고서 미래의 미국 학교에서 프레더릭 게이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한한 자원을 차지하고 사람들은 우리가 주무르는 대로 온순하게 움직여야 한다. 전통적인 교육 관습은 사람들 마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지금이 전통의 방해를 받지 않고 교육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요구에 반응하는 촌사람들을 생산해냄으로써 우리는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 임무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것이다. 자신이 지금 있는 곳을 완벽한 이상세계처럼 느끼도록 사람들을 시키기만 하면 된다. 1903년 일반교육위원회를 설립한 주체가 당시 가장 강력하고 돈이 많은 록펠러 재단이었음을 기억하라. 작성된 지 100년이 훨씬 넘은 이 보고서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가장 부유한 엘리트 계급들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 제도를 구축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태도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받은 교육, 내가 받은 교육, 우리 아이들이 받을 교육 뒤에는 이러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힘이 지금까지도 학교에서 돈에 대해 가르치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돈을 만들어내는 기계가 될 운명, 다른 사람의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이 될 운명을 타고난 사람에게는 돈에 대해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이다. 1983년 풀러 박사의 자이언트 그런치를 읽고 나서 나는 학교에서 왜 돈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때는 학교 제도를 비난할 용기가 없었다. 더욱이 우리 아버지는 하와이 교육청의 수장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에서 돈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 이유를 의심하는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교육에 대한 의심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대중교육이라는 무기와 멍청하게 만들기라는 책을 쓴 존 테일러 가토다. 그는 훌륭한 교사였다. 뉴욕에서 3번이나 올해의 교사로 선정되었으며 뉴욕주에서 올해의 교사로 뽑히기도 했다. 1991년에 그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다음과 같은 기고문을 쓰고 나서 교사직을 그만두었다. 나는 더 이상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직업이 있다면 나에게 알려달라. 당장 그 일을 하겠다. 그는 지금의 교육제도가 프로이센의 교육제도를 모방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에게 일깨워 주었다. 프로이센 교육제도는 충성스러운 일꾼, 맹목적으로 명령을 따르는 군인,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시키는 대로 자신이 번 돈을 쓰는 대중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가토는 최근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우리 교육 시스템은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온전하게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설계된 것도 아니다. 우리 교육제도의 밑바탕이 되는 프로이센 교육 모델은 오히려 그 정반대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다. 아이들을 명령에 복종하게끔 만들고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끔 가르치는 것이 진짜 목적이다. 고분고분하고 순정적인 학생들은 장차 부자를 위해 평생 일하는 것에 만족하는 피고용자가 될 것이고 부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전쟁에 나가 목숨까지 바치는 군인이 될 것이다.
물론 학교에서 돈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 것이 어떤 음모에 따른 결과라고 믿지 않아도 상관없다. 하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지금의 학교는 금융교육에 관한 낙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금융위기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 돈에 대해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도 예외 없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금융교육의 부재 때문이다. 금융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조언을 따르다가 노후 자금을 날린 사람도 수백만 명에 이른다. 자신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부터 글썽거린다. 독자 코멘트. 3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퇴직한 사람입니다. 나 역시 선생님으로서 학교 교육에 상당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교육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을 실패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것들만 주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사람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을 시키는 대로만 일하라고 훈련시킵니다. 일반인들이 금융노예로 전락한 과정.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자유를 돈과 바꿔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넉넉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평생 해고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 높은 수백만 일꾼들이 경제적 안정보다도 직업적 안정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다. 내가 해병대에 있을 때 제대하는 것을 원치 않는 동료들이 있었는데 나라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사명감 때문이 아니라 평생 국가에서 주는 월급을 받으며 살고 싶다는 것이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교사들도 대부분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자부심보다는 신분 보장을 누리고 싶다는 동기가 더 크게 작용한다.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하지 않는 결과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포기하고 정부나 부자들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지배해 주기를 바라게 되었다. 경제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금융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일을 정부가 대신 떠맡아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에게 의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유를 포기하고 자신의 삶과 돈에 대한 통제 권한을 정부에게 줘버린다. 연방준비위원회와 미국 재무부가 은행을 구제하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구제금리가 집행될 때마다 우리의 경제적 자유는 더욱 정부에게 귀속되고 공공부채를 갚아야 할 우리의 몫은 점점 커진다. 부실 은행을 정부가 인수하고 개인의 금융 문제를 사회보장제도나 의료보험과 같은 정부의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하다 보면 정부는 거대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곧 사회주의로 발전하게 된다. 내 생각에 사회주의는 사람들을 더 나약하게 만들고 또한 사람들을 계속 그런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체제다. 성경에서는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했다. 내가 보기에 복지제도와 구제금융은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줘버리는 것이다. 1장에서 말했듯이 사람들이 계속 돈을 벌어야만 하는 주요한 이유는 세금, 부채, 인플레이션, 퇴직 때문이다. 또한 이 네 가지 요소는 연방준비위원회 및 재무부와 직접 연관되어 있다. 다시 말하지만 돈을 찍을 수 있는 권한, 국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권한은 연방준비위원회에게 주고 난 뒤 세금, 인플레이션, 퇴직연금이 치솟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금, 부채, 인플레이션, 퇴직연금이라는 족쇄 때문에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나약해지고 정부의 권력은 더욱 공고해진다. 경제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투쟁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정부의 도움을 덥석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금융노예로 전락한다.
2009년 미국에서 집을 소유한 사람들의 비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모기지 대출금을 갖지 못해 압류되는 건수가 역사상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산층의 비율이 떨어지고 있고 저축액도 상당히 줄었다. 가정의 부채는 눈더미처럼 불어났다. 최저 생계 수준을 밑도는 사람들의 수도 늘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65세가 넘어서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파산 건수도 지붕을 뚫고 치솟고 있다. 많은 미국인들이 은퇴한 뒤 쓸 수 있는 노후 자금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전 세계에서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부자들의 음모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전 세계가 역사상 가장 큰 금융위기를 맞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구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고등교육을 받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금, 부채, 인플레이션, 퇴직연금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데도 이러한 경제적 요소가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하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금융 현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자. 현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어떻게 다른가? 학교, 사람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돈에 대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부자들은 집에서 돈에 대해 배운다. 직업, 많은 사람들이 부자를 위해서 일하며 먹고 산다. 세금, 정치 지도자들은 부자들이 소유한 기업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이 소유한 기업의 구제금융 형태로 세금을 퍼준다. 보통 사람들의 경우 1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면 그로 인해 받는 혜택은 20만 어치도 되지 않는다. 부자들은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안다. 자신의 회사를 통해 많은 돈을 벌면서도 피고용자들이 내는 것보다 훨씬 낮은 비율로 세금을 낸다. 국가 부채, 정부가 기업에 조 단위의 구제금융을 쏟아붓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곧 그 돈을 우리 보고 갚으라는 뜻이다. 우리가 다 갚지 못하면 우리 후손들이 몇 세대에 걸쳐 갚아야 한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보다 훨씬 높은 세금과 인플레이션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집, 대출 이자는 모두 부자들이 소유한 은행에 갚는다. 30년 동안 5% 이자율로 1억 원을 대출받을 경우 당신은 이자만 9,300만 원을 내야 한다. 대출 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퇴직, 많은 사람들이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에 투자한다. 이런 돈은 대부분 부자들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기업이 손실을 입으면 당신은 돈을 잃는다. 아무리 손실이 나더라도 재정 설계사, 주식 중개인, 부동산 중개인은 언제나 수수료를 챙긴다. 생계비, 보험, 휘발유, 통신비, 전기료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에 지불하는 돈은 모두 누가 먹는가? 부자다. 이런 생필품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누가 혜택을 얻는가? 부자다. 독자 코멘트. 사회적 계급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병원에 가보면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 의료보험이 민영화된 미국에서는 의료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싸다. 부자라면 스스로 부담할 수도 있고 보험회사가 부담할 수도 있다. 또 아주 가난한 사람이라면 무상의료보조금을 국가에서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양극단에 속하지 않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다. 심지어 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중견기업가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좋은 보험에 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이것은 단순히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회사 일이 지옥 같아도 수많은 미국인들이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건강보험 때문이다. 직원 건강보험을 잃는 순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위험한 처지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돈에 관한 거대한 거짓말은 다음 시간으로 이어집니다.